열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컵에 무엇을 탔는지 아니면 제가 점점 더 의심하게 된 것처럼 누군가가 그에게 타라고 준 것이 무엇인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낡은 부츠 뒤에 물병을 숨겨둔 현관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손에 들었습니다. 안의 액체는 거의 투명했지만 자세히 보니 바닥에 희미한 흰색 침전물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수면제, 안정제, 독약.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 순간 민준이 컵에 가루를 탈 때 포장지에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밝은 빨강과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재빨리 구겨서 잠옷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잠옷. 그는 운동복을 입고 조깅하러 나갔고 잠옷은 여기에 남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잠옷은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바지를 잡고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포장지를 버렸을 것입니다. 어디에? 쓰레기통.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쓰레기통은 거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물을 모두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더러움과 커피 찌꺼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쓰레기들을 뒤지며 심장이 흥분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닥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구겨지고 무언가에 끈적했지만 알아볼 수 있는 두꺼운 은박지 조각, 빨강과 검은색,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그것은 어떤 스포츠 에너지 드링크 포장지였습니다. 이름은 들어본 적 없는 익스트림 차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분을 읽었습니다. 카페인, 타우린, 과라나, 그리고 몇 가지 모르는 단어들, 강력한 자극 복합체. 독약도 수면제도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왜 에너지 드링크를? 그는 그것을 해로운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며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왜 몰래 제 물에 타야 했을까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그가 아니라면, 만약 수진이라면 그녀는 그 전날 우리 집에 들러 어머니가 주신 케이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 봉지를 주면서 예를 들어 비타민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울한 상태에서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추측이었습니다. 제게는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물병에 무엇이, 어떤 농도로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유일한 친구인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인맥이 넓었습니다.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현실적이었고 절대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도움이 필요해.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쏟아냈습니다. 물의 화학 분석을 해야 해. 빠르고 비공식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가장 끔찍한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민준이 병원에 있고 그의 가족이 저를 비난하며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는 물병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을 두서없이 설명했습니다. 알았어. 그녀가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마. 1시간 안에 차 보낼게. 그 물병 챙겨. 사설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 아는데 조용히 처리해 줄 거야. 유나가 약속한 대로 차가 왔습니다. 운전사는 말없이 제게서 물병이 든 봉투를 받아 도시 반대편 공업지대로 향했습니다. 연구소는 눈에 띄지 않는 회색 건물에 있었습니다. 저를 만난 사람은 화학자라기보다는 프로그래머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늘어난 스웨터를 입은 젊은 남자, 유나 씨한테 들었어요. 그는 제 눈을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물병 주세요. 저는 그에게 물병을 건넸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죠? 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봉지 분량일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결과는 내일 저녁에 나올 겁니다. 전화 드릴게요. 돌아오는 길은 고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지을 기다림의 하루가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모든 물건이 민준을, 우리의 지난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삶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가 다 읽지 못한 책, 그가 가장 좋아하던 컵, 그는 수진의 공범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약하고 겁에 질린 희생자였을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최악이었습니다. 다음날 하루 종일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화가 두려웠습니다. 경찰이면 어떡하지? 최 여사가 정신을 차리고 수진에게 제 방문과 일기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저는 5분마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현관 앞에 낯선 차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마침내 저녁 6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연구소입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좀 이상한데요? 연구원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주요 독극물, 마약, 향정신성 물질에 대해 모두 검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요. 깨끗하다고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루가 있었는데요. 가루는 있었습니다. 성분을 분석했죠. 독이 아닙니다. 그냥 합법적인 식품 첨가물, 에너지 자극제를 엄청나게 농축한 것뿐이에요. 카페인, 타우린, 과라나가 너무 많아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고 심한 부정맥이 생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불쾌하긴 하지만 죽지는 않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실망감은 쑥처럼 썼습니다. 그럼 막다른 골목이라는 건가? 그냥 에너지 드링크라니.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잖아.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며 긴장했습니다. 이 양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판막 질환이 있거나 심한 부정맥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양의 자극제는 단순히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처럼 보이면서 심장 정지를 일으키는 거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도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전화기는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행자는 겁에 질려 절망에 빠진 민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감독은 수진.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오빠의 약한 심장을 알고 그의 빚을 알고 그의 약한 성격을 아는 그녀가 이 악마 같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 가루를 주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강한 안정제라고 말했거나 다른 거짓말을 꾸며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무너지고 의지를 잃은 채 복종했습니다. 완벽한 범죄. 만약 제가 그 물을 마셨다면 건강한 저는 그냥 불면증과 빈맥으로 고생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마셨다면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까? 제 말, 대수진의 말, 아버지의 일기는 최 여사에게 애인이 있었고 수진이 어릴 때 거짓말쟁이였다는 것만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동기, 인물 평가는 될 수 있지만 물증은 아니었습니다. 협박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맥락 없는 분석 결과는 그저 화학 용어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수진과 에너지 드링크를 연결하는 무언가, 물질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민준에게 가루를 건넸을 수 있는 최근 며칠을 미친 듯이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기 바로 전날 저녁. 그녀는 말 그대로 10분 동안 들렀습니다. 친구 집 근처에 있다가 엄마가 주신 케이크를 가져다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절대 그냥 무언가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방문, 모든 전화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와서 케이크 상자를 제게 건네고 날씨나 새로운 주스용 사과 품종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일하고 있던 민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둘이서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가서 갈 시간이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5분 동안 그녀는 그에게 봉지와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남겼을지도 모르는 무언가. 저는 그녀의 눈으로 아파트를 마음속으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거실, 서재. 그리고 한 가지 세부사항이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옅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벗어서 현관의 옷장에 걸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손님용 옷장.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고 사무적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코트를 걸치고 오빠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만약 저는 현관 옷장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낡은 재킷 몇 벌과 손님용 우산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빈 옷걸이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그녀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나? 저는 옷걸이 위에 선반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먼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옷장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의 바닥에 닿았습니다. 겨울 신발 상자 뒤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밝은 색의 무언가, 상자를 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코트였습니다. 바로 그 베이지색. 그녀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서두르거나 불안해서,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심장이 관자놀이에서 울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꺼냈습니다. 비싸고 바스락거리는 원단으로 만들어졌고 그녀의 날카롭고 차가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주머니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옆 주머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안주머니에는 실크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나? 실망감에 울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쓸모없는 코트를 바닥에 던지려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더 깊이 바닥까지 넣어 모든 솔기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이 종이 같은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작고 구겨진 뭉치.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영수증이었습니다. 평범한 약국 영수증. 떨리는 손으로 폈습니다. 약국 주소, 서울시 종로구, 해담식품 사무실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그녀가 우리 집에 온 바로 그날, 그녀가 방문하기 약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구매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처음 2줄은 코감기약, 목캔디 같은 평범한 약국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번째 줄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에너지 복합체 익스트림 차지 10개, 10상자. 그녀가 민준에게 준 한 봉지가 아니라 한 묶음.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영수증을 쳐다보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물증. 그녀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에너지 드링크를 샀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사관에게든 의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작은 스테이플러로 또 다른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영수증. 저는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금액은 영수증의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서명란에는 급하게 썼지만 완전히 알아볼 수 있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집에 가져온 서류에서 수백 번은 본 서명. 김수진. 저는 그녀의 판결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 현장에 남겨진 자백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보았고 제 안에는 기쁨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얼음 같은 확신뿐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녀를 파괴할 것이다. 저는 경찰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병원에서 그들을 구슬린 후 저를 신경질적이고 탐욕스러운 히스테리 환자로 만든 후에 영수증 하나만 들고 그곳에 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슬픔에 잠긴 누나를 폄하하려는 저의 또 다른 필사적인 시도로서 사건에 첨부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녀의 권력의 심장부, 가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타격을 가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쉽게 조종했던 사람들의 눈에서 그녀의 평판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 씨, 모두를 다시 한번 모아줘요.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최 여사님 댁에요. 수진 씨, 박상무님. 모두요.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최 여사님은 병원에 계세요. 당신 방문 후에 심한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수진 씨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그들이 모여야 해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결백의 증거를 찾았다고 전해주세요. 누가 정말로 민준 씨를 심근경색으로 그의 어머니를 병상에 눕게 했는지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요. 수진 씨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녀는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호기심과 자신감이 그녀를 파멸시킬 거예요. 그녀는 제가 그녀의 거미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러 올 거예요. 지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는 제 죄를 아직 의심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탁은 그에게 제 결백을 최종적으로 확신하거나 실망할 기회였습니다. 이 시간 후 저는 다시 그 집에 그 거실에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지난번과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지 최은숙 여사의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증오심이 아니라 성가신 벌레를 보듯 차가운 경멸감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서서 가방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시간 많이 뺏지 않을게요. 저는 모두를 둘러보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쪽 이야기만 들으셨죠. 탐욕스럽고 사악한 아내가 남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는 이야기를 믿으셨어요. 이제 제가 사실을 보여드리죠. 저는 첫 번째 물건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의 작고 구겨진 포장지. 이것이 그날 밤 제 남편이 제 물에 타려 했던 것입니다. 독약도 수면제도 아닌 각성제죠. 박상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저는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준 씨가 조깅에 가져간 물병 내용물의 화학 분석 결과입니다. 전문가의 결론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안전한 이물질의 양이 심각한 판막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는 거의 확실하게 심장정지를 유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말의 의미를 깨닫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어떤 근육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했고 제 목소리는 정적 속에서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 그의 친누나보다 더 잘 알 수 있었을까요? 그녀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를 그렇게 걱정했다는 누나요. 그가 빚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던 누나. 가족 사업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원했던 누나요. 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소리치고 부정하고 마침내 그녀의 평정심이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평탄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그리고 저는 약국 영수증을, 그리고 그 옆에 그녀의 서명이 있는 카드 결제 영수증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 사무실 옆 약국. 날짜는 당신이 우리 집에 방문한 날. 구매 품목은 바로 그 에너지 드링크 10상자. 그리고 당신의 서명, 김수진 이사님. 우리 집에 코트를 잊어버리고 가셨더군요. 참 안타까운 부주의죠. 방 안에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상무가 영수증을 움켜쥐고 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지훈은
영수증과 수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반박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무너지고 소리치고 변명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대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신경질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가볍고 너그러우며 거의 동정적인 미소였습니다. 마라톤. 그녀는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시티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어요. 훈련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게 뭐 어때서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뻔뻔한 거짓말.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자신감 있게 말해서 순간 저조차도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십상자나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나른하고 평온했던 그녀의 눈이 갑자기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서류를 공유하는 김에 서연아, 어쩌면 넌 우리에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녀는 어떤 포식자 같은 우아함으로 얇은 파란색 플라스틱 서류철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광택나는 식탁 표면 위로 제게 밀었습니다. 서류철은 제 손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속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지만 그것이 그녀의 반격이라는 것을, 그녀 역시 이 만남을 준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문서, 보험회사의 공식 양식, 생명보험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글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피보험자 김민준, 보험금 200억 원, 그리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 박서연, 배우자. 그것은 제 남편의 생명에 대한 엄청난 금액의 보험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 시 그 돈을 받을 유일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일, 2주 전, 그리고 서명, 동의를 증명하는 수익자의 서명. 그것은 제 서명이었습니다.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모든 획, 모든 곡선이 제 것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을 뿐. 저는 평생 이 문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옆에는 제 존재와 의지를 증명했다는 보험 설계사의 날짜와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고 치명적인 위조였습니다. 저는 제 서명을 쳐다보았고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함정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서에서 눈을 들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상무와 지훈을. 제 약국 영수증. 저의 유일한 물증은 이제 주의를 돌리려는 초라한 시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증권은 동기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수백억 원짜리 동기. 박상무가 제 손에서 서류철을 빼앗았습니다. 그때까지 의심을 표하던 그의 얼굴은 이제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는 금액과 제 서명을,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괴물처럼 쳐다보았습니다. 200억,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거 서명 안 했어요. 제 목소리는 비명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수진 씨, 당신이 다 꾸민 거잖아.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온 세상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마지막까지 믿고 싶지 않았어. 그냥 돈, 빚 문제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건 계획된 살인이야. 치밀하고 냉혈한 살인. 넌 그의 약한 심장을 알게 됐고, 그의 생명에 거액의 보험을 들었고, 그의 죽음이 사고처럼 보이도록 모든 것을 꾸몄어. 그녀는 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고, 그들은 모든 단어를 빨아들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으로 뒷받침된 저의 진실은 이 완벽한 문서로 뒷받침된 그녀의 거짓말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훈은 눈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도 잃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그냥 탐욕스러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냉혈한 살인자였습니다. 제게는 변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조다, 함정이라는 제 모든 외침은 그들의 침묵적인 비난의 벽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수지는 변호사들을 불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2명의 건조하고 무표정한 남자들이 땅에서 솟아난 듯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두꺼운 봉투.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공식적인 어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정황, 즉 박서연 씨가 김민준 씨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그녀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고려하여 저희는 김 씨 가문의 이익을 위해 그녀의 정신감정을 위한 법정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정신감정. 그들은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도록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형사수사가 끝날 때까지 부부 공동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소송을 제기하며 이 수사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에게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집, 돈, 자유, 심지어 제정신까지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범죄자, 미친 사람으로 만들며 제 인생에서 저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타는 건물에서처럼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떻게 차에 탔는지, 어디로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제 아파트였습니다.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아파트. 저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 수진이 이미 자신의 버전을 흘린 기자들. 은행에서의 전화, 제 계좌는 이미 동결되었습니다. 제 편에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유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전화하자마자 그녀는 달려왔습니다. 저의 두서없고 히스테릭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널 파괴할 거야, 서연아. 그녀는 마침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 인맥,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어.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 보험 증권은 천재적인 수야. 서명이 위조라는 걸 증명할 수는 있지만 감정에는 몇 주, 몇 달이 걸릴 거야. 그동안 그들은 널 정신병원이나 감옥에 쳐넣을 거야. 네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야. 도망쳐. 어디로? 제가 속삭였습니다. 어디든,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너 여권 있잖아. 현금 조금은 내가 구해줄게. 그냥 사라져서 기다려. 어쩌면 1, 2년 뒤에는 모든 게 잠잠해지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지도 몰라. 저는 그녀를 보며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항복하고 도망치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물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면에서 저를 이겼습니다. 그녀는 더 똑똑하고 더 교활하며 더 무자비했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짐을 싸야 했습니다. 여권, 남은 현금, 옷가지 몇 벌. 저는 기계적으로 가방에 물건을 던져 넣었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완전하고 울리는 공허함. 미래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지훈. 왜 전화했을까? 얼마나 실망했는지 말하려고. 수진의 또 다른 협박을 전하려고.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이 저절로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생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전화기, 저편의 지훈의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내 말 들어요. 또 뭐예요? 제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네 가족 싸움에 끼어들 시간 없어요. 싸움이 아니에요, 서연 씨. 나 병원이에요. 여기 중환자실에 아는 간호사가 있는데 방금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녀가 말하길, 서연 씨, 듣고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다가 다시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했는데요? 지훈 씨, 말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끊어지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깨어났어요. 코마에서 깨어났다고요. 짐 가방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도망치라고? 어디로? 민준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그는 수진이 짠 모든 거짓말에 거미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번갯불처럼 날카롭고 밝은 희망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지훈 씨, 거기 있어요? 확실해요? 제가 수화기에 소리쳤습니다. 네, 확실해요. 방금 전화 받았어요. 수진 씨는 이미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서연 씨, 당신이 그녀보다 먼저 그에게 도착해야 해요. 알겠어요? 그녀가 그를 구슬리고 협박하고 그가 침묵하거나 그녀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모든 짓을 할 거예요. 당신에게는 아마 1시간 그 이상은 없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유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어디가? 못 들어갈 텐데. 수진이 이미 손 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했을 거야. 경비가 문 앞에도 못 가게 할 걸. 가야 해. 저는 제 팔을 뿌리쳤습니다. 유나야, 이게 내 유일한 기회야. 그를 봐야 해. 잠깐만. 그녀가 다시 제 길을 막았습니다. 머리를 써. 서연아. 싸워서 뚫고 들어갈 수는 없어. 꾀가 필요해.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날카롭고 평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그 병원에 내 고객이 치료실 수간호사로 일해. 그리고 거기 이웃돕기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있어. 학생들이나 은퇴한 분들이 환자들에게 오렌지 가져다주고 책 읽어주고 하는 거. 그 사람들 우스꽝스러운 분홍색 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거의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 10분만 줘. 그녀는 누군가에게 빠르게 전화를 걸어 그녀 특유의 사무적이고 약간은 명령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방을 서성거렸고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났습니다. 매 초가 영원 같았습니다. 기회. 제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종로에 있는 메디스타일로가 거기 유니폼 코너에서 스베틀라나를 찾아 나한테서 왔다고 하면 조끼랑 명찰을 줄 거야. 명찰은 비어있을 테니 아무 이름이나 써. 그리고 서둘러. 경비 교대 시간이 3시야. 10분 정도의 틈이 있을 거야. 그때는 이전 근무조는 느슨해지고 새 근무조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을 때니까 계획은 무모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30분 후 저는 이미 병원이었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직원용 측면 출입구. 제 회색 스웨터 위에 입은 분홍색 조끼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명찰에는 서툰 글씨로 안나라고 썼습니다. 손에는 오는 길에 산 오렌지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주위 모든 사람에게 들릴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경비 초소로 다가갔습니다. 저를 본 경비원은 지난번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었고 그저 나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병실 순회 중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손을 흔들어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지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중환자실 2층. 중환자실 입구에는 엄격해 보이는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찾아오셨어요? 그녀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 김민준 씨요. 저는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의 누나인 김수진 이사님께서 과일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제 드셔도 된다고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수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이미 이곳의 실세가 누구인지 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이요. 오래 계시진 마세요.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중환자실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기계음과 약 냄새, 두려움으로 가득한 정적. 사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전선과 튜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해진 모습. 목에서는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튜브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뜨여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기쁨, 안도, 죄책감, 후회 등 무엇이든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공포뿐이었습니다. 순수한 동물적인 공포. 그는 유령을 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의 튜브 때문에 거친 소리만 났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조용히 해요, 민준 씨. 나예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도와주러 왔어요.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모두에게 그게 수진 씨 짓이었다고 말해야 한다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은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병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그녀가 이미 여기 와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무언가에 멈췄습니다. 그는 멀쩡한 손으로 그쪽을 필사적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곳을 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한 알파벳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판과 연필을 집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가리켜봐요.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약하게 떨리며 천천히 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모든 것을 쓸 것입니다. 수진, 그녀 짓이야. 미안해. 보험은 위조야. 저는 해결책,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타지에, 그 다음 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씨. 우리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는데. 채권자나 보험 설계사 이름일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약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엄청난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땀을 흘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우진. 저는 나온 글자를 보았습니다. 정우진. 무의미한 말이었습니다. 어떤 망상, 코마에서 깨어난 후 의식이 혼미한 걸까? 저는 절망적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이해 못하겠어요. 정우진이 왜 나와요? 무슨 호수요? 수진 씨에 대해, 보험증권에 대해 말해줘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이고 긴장된 애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언가를 전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해결의 열쇠.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풀어야 할 단서, 수수께끼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빠르고 확신에 찬 발걸음 소리와 간호사를 꾸짖는 수진의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들어갔다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민주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다시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제 손을 뜻밖의 힘으로 움켜쥐고 다시 판을 그가 쓴 정우진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저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진. 그녀는 저를 보고 문지방에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분노로 일그러졌던 그녀의 얼굴은 즉시 얼음 같은 가면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겁에 질린 간호사와 2명의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나가. 그녀는 마치 제가 오물인 양 저를 쳐다보며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여자 끌어내. 경비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베개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척했습니다. 그는 저를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경비원들이 저를 병실에서 끌어낼 때 수진이 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말썽부린 고양이처럼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 우스꽝스러운 분홍색 조끼를 벗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굴욕감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우진 호수. 이 두 단어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멍하니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민준이 제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저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만큼이나 어쩌면 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수진으로부터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통제하에, 그녀의 권력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이 수수께끼, 이 작은 조각, 이 실마리를 던져주며 제가 스스로 풀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종소리처럼 최 여사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네가 한 짓을 알게 하지 마. 제발 다시는 안 돼. 다시는. 이것은 이미 다시가 있었다는 것을. 수진이 이미 비슷한 짓, 숨겨야 하고 침묵해야 하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최 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아버지 김태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에서 그녀의 거짓말하는 능력을 두려워한다고 썼습니다. 일기. 열쇠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가 그곳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놓쳤습니다. 정우진과 호수라는 이 두 새로운 단어의 빗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세부 사항을.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파헤칠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 옷장에서 모든 해고를 꺼낼 때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집에서 일기를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손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생각하며 모든 글자를 곱씹으며 저는 직접적인 답이 아닌 어떤 정우진이나 호수와 관련될 수 있는 암시, 뉘앙스를 찾았습니다. 사업, 어린 시절, 아내의 배신에 대한 기록들을 몇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우진에 대한 언급도 강에서 가족 낚시를 한 기록 몇 개를 제외하고는 호수에 대한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틀렸나? 정말 아픈 사람의 헛소리였나? 저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그 뒤는 빈 페이지였습니다. 실망하며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을 손에 들고 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뒷표지에 뭔가 잘못된 점을 앞표지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아래, 가죽층 아래에서 작지만 뚜렷한 직사각형의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일기를 식탁 위에 놓고 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안쪽은 무늬가 있는 두꺼운 종이로 붙어 있었지만 한쪽 가장자리의 종이가 아주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인지 아니면 누군가 이미 한번 뜯어봤기 때문인지 저는 부엌에서 얇은 버터 나이프를 가져와 종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1mm씩 종이를 판지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젖혔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비밀 공간, 표지 판지에 직접 파낸 작은 홈,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쪽지가 아니었습니다. 90년대에 찍었을 법한 시간이 흘러 빛바랜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름 풍경, 갈대가 우거진 어떤 호숫가, 나무다리에 앉아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두 10대, 소녀는 수진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6, 17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마르고 각진 몸매에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약간 거만하고
탐색하는 듯한 시선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비슷한 나이에 잘생기고 금발이며 활짝 웃고 있는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아니라 수진을 보고 있었고 그의 시선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었고 숨이 멎었습니다. 뒷면에는 시간이 흘러 빛바랜 잉크로 김태환의 서예 같은 필체가 있었습니다.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진 98년 여름 비극 하루 전.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저는 사진을 보았고 차가운 기운이 혈관을 타고 퍼졌습니다. 정우진 98년 여름 비극. 이것이 민준이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른 이유였습니다. 다시는 안 돼. 과거에 이미 수진과 관련된 어떤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김태환은 그것에 대해 신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제게는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과 연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 비극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인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김씨 가족은 그렇게 철저히 이것을 숨겼는가? 저는 누가 저를 도울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지훈. 그는 아직 저를 믿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인맥이 있고 모든 사람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진과 민준의 아버지와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 세계의 일부였지만 김씨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진의 양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나예요. 제발 끊지 말아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 이야기 후에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내가 보낸 사진 좀 봐줘요. 이 소년이 누군지 알아야 해요. 정우진. 98년 여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옛날 연락처나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아볼 수 있죠?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예요, 지훈 씨. 그리고 어쩌면 당신 친구 민준에 대한 진실을 알 기회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가 전화를 끊을까봐 빠르고 두서없이 말했지만 그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알아볼게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둡고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게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요. 뭔가 찾으면 내가 전화할게요.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이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감옥처럼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고, 수진이 제가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알고, 저를 침묵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커튼을 쳤습니다. 초인종 소리, 전화벨 소리마다 움찔했습니다. 거의 자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저를 구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묻어버릴 수 있는 지훈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이틀째 날이 저물 무렵 그가 전화했습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가을 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뭔가 찾았어요. 차라리 찾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말해요. 그모니만 그 소년 이름은 정우진이었어요. 정동식 사장의 외아들이었죠. 정동식이라는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도시에 오래되고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정 사장네, 통조림 공장하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했었죠.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핵심 단어는 했었죠예요. 90년대 후반, 바로 98년에 그들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반면에 김씨 가문은 상승세였고요. 김태환 회장님은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했고 정 사장이 그의 가장 큰 경쟁자였어요. 게다가 정 사장이 김 회장님의 공급업체 일부를 빼가려 하고 나중에는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려 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들은 앙숙이었죠. 그래서 오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제 심장이 차가워졌습니다. 98년 여름에 그는 익사했어요. 공식적인 발표는 사고사였죠.
그들이 숲속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있었는데 보트가 뒤집혔다는 비극적인 사고였어요. 그들이라고요. 저는 그 단어에 매달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군요. 네.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의 가장 큰 경쟁자의 딸, 16살의 김수진과 함께 있었어요.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우진, 호수, 수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유일한 목격자였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장난치며 보트를 흔들었고 우진이가 균형을 잃고 물에 빠졌는데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도와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사건은 아주 빨리 종결되었죠. 정 사장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1년 뒤에 그들은 공장을 헐값에 팔고 도시를 떠났어요. 누가 샀는지 맞춰봐요. 김씨 가문. 제가 속삭였습니다. 정확해요. 그걸로 해담식품이 일어섰고 독점 기업이 되었죠. 그때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지훈 씨. 저는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예요. 네,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순조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더 깊이 파보기로 했죠. 많은 노력이 들었지만 그를 찾았어요.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성은 박 씨예요. 지금은 아주 늙었고 은퇴해서 시골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데 많이 아프대요.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와 이야기했어요? 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지만 제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민준이 이야기고 수진이 또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말하자 무너졌어요. 아마 늙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그가 자백했어요. 서연 씨. 김 씨 가문이 사건을 종결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대가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들으면서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 처벌받지 않은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대가로 돈을 준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숨겨야 했나요? 지우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한 말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오래된 비극을 소름 끼치는 스릴러로 바꾸는 조각. 박 형사가 말하길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고 해요. 갈대밭에 앉아 모든 것을 본 어린 낚시꾼이었죠. 하지만 그의 증언은 사건 기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씨 가문이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모든 짓을 했죠. 그 낚시꾼은 우진이가 그냥 물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걸 봤어요. 그는 그냥 익사한 게 아니에요. 그는 갑각류에 대한 끔찍하고 극심한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아나필락시스 쇼크, 즉각적인 후두 부종, 그리고 그 낚시꾼은 수진이 웃으면서 그에게 삶은 가재를 내밀며 이거 먹을 배짱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봤어요. 그는 우진이가 그 가재를 먹고 1분 뒤에 숨을 헐떡이며 파랗게 변하고 그 후에야 물에 빠지는 것을 봤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기는 오랫동안 귀에 붙어 있었습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지만 머릿속은 윙윙거렸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잔인한 말, 아버지 경쟁자의 아들의 알레르기를 알고 그 지식을 그를 제거하는데 사용한 16살 소녀. 분노나 충동이 아니라 냉혈하고 계산적으로 20년 후 그녀가 자신의 오빠를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사용한 것처럼 냉혈하고 계산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최 여사의 비명, 민준의 공포, 아버지 일기의 기록. 이것은 단순한 비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수법, 그녀의 서명이었습니다. 희생자의 약점, 알레르기, 약한 심장을 찾아내어 사고처럼 보이는 타격을 가하는 것.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웃을 수 있는 약국 영수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위조할 수 있는 보험 증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소년의 이야기. 하지만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까? 죽어가는 형사의 증언, 2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경찰에 가는 것. 수진과 그녀의 변호사들은 저를 법정으로 끌고 다니며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오래된 소문을 파헤친 미친 복수자로 만들 것입니다. 아니, 법원과 경찰은 그녀의 영역입니다. 그녀는 그 규칙에 따라 노는 법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전장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직접 그 전장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날 지역 뉴스, 인터넷, 도시 전역의 광고판에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해담식품, 창립 50주년 성대하게 기념, 일주일 후 도시 최고의 홀에서 성대한 갈라디너 개최, 시장, 재계 엘리트, 언론이 모두 참석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의 여주인, 가족 전통의 수호자, 회사의 새로운 얼굴로 김수진 이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신문에 실린 그녀의 광택나는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회다. 그녀는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고 온 도시 앞에 가족 사업의 구원자, 슬픔에 잠긴 누나, 강한 여성의 역할로 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공개 처형을 선사할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곳, 그녀의 평판, 그녀의 흠잡을 데 없는 이미지에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제게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가 필요해. 저는 서두 없이 말했습니다. 공식 언론사 말고 배고프고 화나 있고 독립적인 사람, 스캔들을 좋아하고 유력 인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유나는 언제나처럼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진우였습니다. 그는 작지만 매우 날카로운 텔레그램 채널 도시의 이면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공식 언론이 외면하는 것들을 전문으로 다루었습니다. 부패 스캔들, 비밀거래, 지역 엘리트들의 위선. 그리고 그는 김씨 가문을 거만하고 속물적인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며 혐오했습니다. 저는 도시 외곽에 눈에 띄지 않는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우진에 대한 사실, 가족 간의 경쟁, 그의 죽음에 대한 이상한 정황, 사건이 신속하게 덮였다는 것만 알려주었습니다. 죽어가는 박 형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실마리를 주었습니다. 제 정보원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파헤쳐서 그 형사를 찾아내고 그의 입을 열게 한다면 당신은 폭탄을 터뜨리게 될 겁니다. 바로 해담식품 기념일에 맞춰서요. 류 기자의 눈이 포식자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시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서연 씨,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수지는 지금 마치 드러난 신경 같아요. 제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해요. 내가 아니라. 우진이의 부모님, 정 사장님과 어머님 성함은 모르겠네요. 그들을 찾아야 해요. 도시를 떠났지만 옛날 연락처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으로, 명예손님으로, 김씨 가문의 오랜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그들을 기념일에 초대해야 해요. 화해의 제스처라고 수진이 오래된 원한을 풀고 싶어 한다고 말해요. 당신 이사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초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녀는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은 그녀의 고귀한 제스처처럼 보일 거예요.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가 꾸미는 게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날 죽일 거예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당신을 죽일 거예요. 지훈 씨.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을 거래에서 제외시켰어요. 권력을 잡자마자 그녀는 민준과 가까웠던 모든 사람을 제거할 거예요. 당신은 그녀에게 오빠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기회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는 동의했습니다. 갈라디너 전 마지막 며칠은 준비로 보냈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의 기회, 타격을 가할 1분의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히스테리를 부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처럼 차갑고 계산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기념일 저녁, 저는 지역 채널 중 하나가 진행하는 인터넷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빛으로 가득 찬 호화로운 홀, 음악,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손님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수진. 그녀는 몸매를 강조하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미소 짓고 축하를 받았습니다. 무도회의 여왕. 저는 홀로 들어오는 나이든 백발의 부부를 보았습니다. 정 사장 부부. 그들은 이 화려한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들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지만 그녀는 즉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미소로 그들에게 다가가 노부인을 껴안았습니다. 카메라들이 즉시 그들을 향했습니다. 위대한 화해, 기자들은 이미 헤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홀에서 류 기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손에 들고 한쪽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수진과 정 사장 부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지뢰는 설치되었습니다. 성냥을 그을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엄격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눈에 띄지 않는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희생자가 아니라 심판관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이미 나가려고 준비가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수 있을까? 현관 렌즈를 통해 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창백하고 불안한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하잖아요. 갔었어요. 그가 아파트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전해줄 게 있어요. 민준 씨가 보낸 거예요. 그는 작게 4번 접힌 종이 쪽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는 간호사가요. 그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대요. 자가 호흡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튜브 일부도 제거했어요. 물리치료사와 함께 운동하며 운동 능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어요. 그에게 글씨 연습을 하라고 펜과 종이를 주었는데 이걸 써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애원했대요. 간호사가 모든 것을 걸고 몰래 쪽지를 빼내왔어요. 저는 쪽지를 움켜쥐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폈고 후회의 말, 미안해 또는 고백, 수진 짓이야 또는 사랑과 지지의 말, 마지막 싸움 전에 힘을 줄 무언가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쪽지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위에는 민준의 서툴고 떨리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단 3단어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도시 외곽공업지대의 주소, 그리고 배 사장이라는 이름. 저는 그 이름을 보았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것은 사채업자의 이름, 협박 메시지가 오던 바로 그 휴대폰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복수는 오래된 살인을 밝히고 그녀의 진정한 본성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무기, 가족의 비밀, 과거, 감정으로 그녀와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약하고 무너진 민주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제 손에 전혀 다른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가족이 아니라 돈에 관한 것, 배 사장, 사채업자, 민주는 왜 그의 이름을 썼을까?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사과나 비난보다 더 중요하게 그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최근 몇 주간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는 수진, 거래에서 지훈을 배제하는 수진, 회사를 구한다고 말하는 수진. 그녀는 오빠의 빚을 알고 있었고 갚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면? 만약 그녀가 거절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합의했다면? 저는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컴퓨터랑 이배 사장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민준 씨 옛날 휴대폰에 있죠. 네, 물론이죠. 그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러줘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떠오른 계획은 무모하고
절박하며 언제든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편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배 사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한 사무적이고 차가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서연입니다. 김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누구신가 했네. 배 사장의 목소리는 비웃음과 숨겨진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상속재산 나누러 오셨나? 너무 일러, 아가씨. 빚은 아직 그대로야. 바로 그 빚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의 빚이 아니라 당신이 저에게 진 빚이요. 다시 침묵. 이번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봐, 꽃집 아가씨. 잘 들으세요, 배 사장님. 저는 그를 가로챘고 제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실렸습니다. 저는 당신이 해담식품 주식을 사기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김수진과 범죄 공모를 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오빠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 그를 무능력자로 선언하고 당신과 맺은 계약을 활성화시키려 한 시도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연루되었고 그녀 가족이 뇌물로 덮었던 오래된 살인사건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30분 후에 저는 그녀 회사의 기념일 무대에 오를 것이고 제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언론, 시장, 그리고 온 도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작은 회사는 이제 도시 경찰이 아니라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상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채업이 아니라 살인 미수와 적대적 인수공모 혐의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저는 한숨에 말했고 모든 단어에 제 모든 증오와 확신을 담았습니다. 저는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면 저는 잠시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주면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당신의 이름은 그 안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저편에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뭘 원해?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적인 어조가 나타났습니다. 15분 안에 화상통화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당신 변호사와 함께 김수진과의 거래에 대해 날짜, 금액, 조건까지 자세하게 카메라 앞에서 모두 이야기해 주세요. 제 사람이 모든 것을 녹화할 겁니다. 미쳤군. 제가 당신의 구원자인지 아니면 무덤 파는 사람인지 결정할 시간 15분 드립니다. 화상회의 링크는 지금 이 번호로 보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공포와 감탄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그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조폭이에요, 지훈 씨. 그리고 조폭들은 누구보다 생존 본능이 발달해 있죠. 그는 차악을 선택할 거예요. 20년 동안 감옥에 가는 것보다 거래를 잃는 게 낫죠. 방송 설정 좀 도와줘요. 다음 1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화상통화를 설정했습니다. 배 사장에게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가 나타날지 아닐지 몰랐습니다. 저는 빈 화면을 쳐다보았고 초는 시간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야 하기 5분 전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배 사장. 그는 허름한 사무실, 낡은 벽을 배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굳은 표정의 정장을 입은 남자,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배 사장은 화가 나 보였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 저는 공포에 질려 한마디도 못하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화할 겁니다. 그리고 배 사장은 변호사의 재촉을 받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이미 무대에 있을 때 콘서트홀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훔친 초대장을 경비에게 보여주고 직원 출입구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 무대 뒤에 서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벨벳처럼 부드럽고 자신감 넘치며 가짜 슬픔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50년 전 이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 영혼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제 오빠 민주는 그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홀 안에서는 동정적인 한숨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그의 누나로서 제 아버지의 딸로서 이 유산을 지키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고 김씨 가문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홀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수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환호를 받았습니다. 승리자.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무대에 나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평온하게 걸어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홀 안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지? 무슨 일이지? 수지는 저를 보았고 순간 그녀의 얼굴은 분노의 가면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아, 그녀는 놀라움과 동정의 기미를 담아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힘든 건 알지만 지금은 때와 장소가 아니야.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금 소리치고 난동을 부려 그녀의 불안정한 히스테리 환자라는 진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첫 줄에서 정 사장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들 옆에는 이미 녹음기를 켠 유 기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마이크에 대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음향 감독석에 서 있던 지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까지 해담식품 로고가 빛나던 수진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배 사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홀은 경악했습니다. 수진은 급히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그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배 사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이름은 배철웅입니다. 저는 금융 컨설턴트입니다. 약 2개월 전 김수진 이사님께서 제게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저에게 일정한 빚이 있었지만 김 이사님께서는 단순히 그것을 갚는 것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제 기관에서 새로운 훨씬 더 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보로는 그녀가 제 회사에 해담식품 주식의 70%를 양도하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홀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계약은 배 사장은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에 찬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한 가지 조건 하에 효력이 발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김민준이 법원으로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무능력자로 선언되는 순간에요. 그러자 정적이 폭발했습니다. 비명, 웅성거림, 수백 개의 목소리,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무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수지는 돌처럼 굳어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폭들에게 회사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몰랐던 그녀 자신의 더 큰 빚을 갚기 위해 그것을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무대 위에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말해졌습니다. 그녀의 평판, 그녀의 사업, 그녀의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괴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무자비하게. 저는 몸을 돌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대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제 등 뒤에서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이름은 수치의 동의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복도로 나와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세계의 폐허 속에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출구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가슴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출구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가슴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꽃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돌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가장 끔찍한 거짓말은 우리가 수년간 자신에게 말하며 그 위에 인생 전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서연이가 옳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방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수진의 모든 행동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적뿐만 아니라 온 가족, 세대에 걸쳐 만들어진 사업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낳은 범죄와 다를 바 없는 복수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친구가 조언한 대로 용서하고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모든 다리를 불태우며 끝까지 갔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있으니까요. 신뢰, 배신, 정신력,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에 대한 교훈.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시고 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댓글로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저희가 매우 기다리는 소중한 피드백입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끝에 화면 중앙에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창을 눌러주세요. 거기에는 저희의 다른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세요. 다음 만남까지